이 탄산수 가격은 좀 더 계속 추가적인 우상향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피크가 같이 올라가는 사이클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주가도 바닥을 넣고 주가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산업은 그렇게 올라가는데 해당 기업은 그러지 못하면 주가 못 가는 거죠. 테슬라라든가 중국에서 탈중고 드라이브를 상당히 걸고 있고,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특히 테슬라라든가 GM 같은 경우가 그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산 부품과 배터리를 배제하는 전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11월 달에 들어서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지금 신고가, 사상 최고가면서 신고가인 종목들이 지금 속출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펩트론이라든가 보로노이 그런 종목들 이제 신고가 흐름 나타났죠. 오늘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루머가 엄청 많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제 자문사 투자, 그러니까 자문사 쪽 뭐 기관 쪽에서 의도 쪽에서 코를 막 돌렸는데, 오늘은 심지어 뭐 그 안 사면 바보콜까지 정도로 팩트를 엄청나게 지금 그 베팅을 했고요. 12월 6일까지가 이제 그 공동연구 기간이니까 본계약이 이제 그때까지 나와야겠죠. 아마도 뭐 한 최소 지금 시총 유지하려면은 최소한 4조에서 5조 정도의 딜은 나와야지 될 거라고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10월 달에 제약바이오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10월 31일, 그러니까 말일 기준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특히 이제 그 말경에 어민영 의원이 보로노이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보로노이가 급등을 하면서 제약바이오들이 저점을 잡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뭐 알테오젠도 단기 급등 나오고, 그러면서 저점을 잡았어요. 잡는 상태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계율이 20년 만에 최대치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아 그러면 11월 달은 코스닥이 좀 갈 수 있겠구나, 코스피는 좀 쉬어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이제 분석들이 나왔고, 10월 달에는 2차전 종목들이 저점에서 2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도 에코프로라든가 몇몇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에서 2차전이 가긴 좀 쉽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도 저점 대비 2배 이상 종목들이 막 소출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4년 만에 거의 뭐 어떤 큰 빅사이클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코스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럼 바이오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틈새로 센터 정도가 있다. 뭐 이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10월 달에 이제 주로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어떤 쪽에 그럼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은 일단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제약바이오를 봐라. 네. 라고 해서 일단 알테오젠을 먼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보면은 이제 펩트론이 있는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12월 6일에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건 선별적으로 별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에벨 그 HLB 같은 경우도 이건 좀 논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또 좀 분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 좀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시가총액 큰 게 이제 에이벨 바이오. 그러면은 저도 그래서 알테오젠과 에이벨 바이오를 자체적으로 편입을 했고요. 그리고 삼천당제약은 이제 계속 주력 종목으로 좀 보고 있고, 삼천당제약은 지금 1년 출단 기간이 반이 넘었어요. 넘어가지고 현재로서는 누적 수익 금액이 한 10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투자금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비중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고점 그 단기 슈팅 나오게 되면 좀 비중을 좀 줄이고, 그리고 조정을 좀 받게 됐을 때는 밑에서 사는 형태로 해가지고, 밑에서 레버리지 쓰고 위에서는 좀 줄이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두면은 수익률이 많이 못 올릴 수 있어요. 올해 저점 대비해서는 3차장 계약도 고점은 2배 올랐거든요. 108% 정도의 계획 있지만은 올랐다가 내려갔기 때문에 어떤 이제 슈팅 나왔을 때 비중 조절 안 했으면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수익률보다 수익금을 더 중요시해서, 그래서 이제 누적으로는 그렇게 좀 수익 내고 있고, 다른 뭐 종목들도 일부 있었는데, 일단은 천쟁을 해서 최근에 저희가 바이오 종목에 중점적으로 투자한 게 이제 그 알테오젠, 에이벨 바이오, 삼천단지아, 보로노이고 네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가켄 바이오도 시가총액 상위에 있었지만은, 리가켄 바이오와 에이벨 바이오를 비교했을 때 에이벨 바이오가 더 모멘텀이 크다라고 좀 판단해서 이제 에이벨 바이오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가 그러니까 11월 달에 투자를 비중 좀 늘릴 때가 총 한 5조 내외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타겟팅 이제 당연히 10조 본다 했는데 10조가 갔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까지 휴가였는데, 네. 그 결혼 10주년 그 가정 여행을 좀 갔다 왔는데, 그때 그 도쿄에서 에이웰 바이오 1112 그 3조 8천억짜리 계약 나오면서 이제 애로 나면서 이제 급등해서 그날 시총 어쨌든 10조가 달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행 가기 전에 에이웰 바이오 시총 10조 달성하면 그때 진짜 차익하자 했는데, 갔다 오니까 많이들 차익하셨더라고요. 그런 상태.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바이오는 알테오젠과 에이웰 바이오, 그리고 이제 보로노이 정도를 중점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른 바이오들은 말씀 안 드린 것들은 대부분 책실이나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펩트론도 그러면은 펩트론을 갖고 있지 않아요. 펩트론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추천을 한 게 아니라 고객들이 알아서 갖고 있어가지고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열 몇 분 정도가 갖고 계시던데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수익 많이 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추천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하신 거기 때문에 종목이라 말씀드리기 어렵고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엄청나게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 하이닉스는 좀 밀리긴 했지만은 그리고 미국 장에서 프리마켓에서 뭐 암코라든가 암코 지금 11% 올라가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한 6% 정도 급등하고 있어서 반도체 종목들 막 마이크론이 4% 급등하고 있거든요. 우리만 조금 오늘 이제 기판 업체들이 세론이 나왔고 소부장 쪽에서 세론이 좀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강했던 거는 엔비디아가 이제 장기 계약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좀 상대적으로 강한 거. 메모리도 장기 계약을 하겠다는 거죠. 바인딩 계약도 앞으로 일어날 거라서 이제 시크릿컬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삼성전자 더 강했었는데 어쨌든 그 엔비디아 실적 대한 우려 때문에 뭐 AI 버블로 사실 AI 버블론이라는 거는 핑계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시장을 눌렀던 이유가 이제 달러 유동성의 그 약화거든요. 달러 유동성 부족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엔비디아 실적 이벤트를 앞두고선 시장 조정 받는 구간에서도 바이오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차기 주도주로 부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스를 좀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대형 기술 이전 계약, 그 에이벨 바이오가 일라일리와의 기술 수출 및 지분 투자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장중 시가총액 10조가 넘어갔었습니다. 오늘 지금 거의 10조에 육박한 상황이고 일단 3조 8천억 기술 수출해서 상한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220억 규모의 지분 투자 계약 체결되면서 슈팅했다가 윗골이 달았어요. 투자 경고 상태이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 현재 그래서 코스닥 시가총액 4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키슨 치료제 ABL301 상 종류의 기술 예약 계약이 체결이 됐죠.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날 이제 원래 그 전날 다우투자증권에서 목표가 12만 원짜리 리포트를 내고선 기술 저거 3조 8천억 나오고서 바로 목표가 18만 원 상향했고 바로 달성됐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키움에서 목표가 18만 원에서 24만 원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에베바이오는 추가 기술 이전 계약이 기대가 되죠. 뭐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파드 T라든가 이제 다른 쪽에서 플랫폼에서 이제 추가 계약이 좀 기대가 되고 하미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비만 쪽은 종목들은 다 좋아요 주가가. 비만 치료제 임상 기대감, 특히 그 근육이 손실되지 않는 형태의 지금 비만 치료제를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가캔바이오 ADC 플랫폼 대표 기업인데 이 종목도 에베바이오가 이제 상한가를 간 날 그러니까 ETF가 있잖아요. 바이오 ETF. 거기에 들어간 종목들은 같이 상승방 급등했죠. 그러니까 애로 한 건 없이 그냥 신고가 장도 나왔었어요. 디가캔바이오랑. 근데 이제 뉴스에서 이제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라는 거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특히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ABL과 리가캔바이오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매력이 있었다라고 같은 시가총액 5조 수준에서는 얘가 더 에러 가능성이 높았다고 했는데 정말 요거는 생각 못했습니다. 112 향으로는 생각 못했었고 그래서 이제 에이벨바이오가 국내 제약 계약 등으로 인해서 국내 제약바이오가 연간 수출 규모가 17조 4천억으로 역대 최대치 기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항암이라든가 비만 주요 질환에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이제 시장 수요가 늘어나는 중이고 국내 제약바이오 그 바이오 기업들의 현재 그 기술 트렌드 부합해서 힘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가 112와 지분 투자 계약까지 맺은 요게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굉장히 투심이 좋아졌습니다. 바이오 쪽의 투심이 상당히 좋은 상태였고 반도체가 쉬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올해 연말과 26년도에도 긍정적으로 이어질 거다. 굉장히 소재로 이어질 거라고 좀 전망을 하는 게 지금 대다수인데 바이오가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올해 이게 단기로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내년과 내후년에도 이런 기술의 수출이라든가 임상 그 신약 그 뭐 품목 허가라든가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바이오들은 계속 이제 내년 또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1월 달에 있고 이벤트들은 계속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해당된 그 제가 투자하는 바이오 기업들의 일정들을 잘 체크해가지고 모멘텀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이제 뉴스를 제가 정리한 건데 그 조다지 기술 이전을 이어가는 바이오텍의 세 가지 공통점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이걸 좀 정리했고요.
일단 첫 번째 이제 플랫폼 중심의 성장 기반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플랫폼 기반의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다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애플 바이오를 사례 들었는데 ABL 바이오도 결국은 플랫폼 기업이에요. 최근에 이 애플 바이오를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많이들 언급을 해서 이것도 이제 신고가가 가고 최근에 좀 눌림은 있었지만은 시가총이 작아요 아직은 1조 안 되고 한 7천억 대 될 텐데 이 종목 많이들 추천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걸 하고 있지 않았는데 애플 바이오는 저희 다른 분이 하고 계셔서 그래서 제가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방해될까 봐. 저도 이제 저거를 사고 싶고 했었는데 저도 하는 종목이 있고 같이 계신 분도 하는 종목이 있는데 바이오 종목들은 자꾸 그런 식으로 간섭하게 되면 또 시총이 작기 때문에 방해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존중의 의미에서 제가 애플 바이오를 하진 않는데 좋은 기업인 것 같다. 좋게 보시지만 시총이 작으니까 이제 아니 영향을 그게 줄까 봐. 이제 해가 영향을 주니까 고객 제가 어쨌든 그분이 영업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본인이 주도하고 계시는데 제가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존중 차원에서 하진 않았는데 상당히 좋은 기업에 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제하고 있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저는 큰 종목 위주로 그러니까 좀 큰 종목 위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그래서 플랫폼 기술이라는 거는 단일 후보 물질이 아닌 다양한 질환으로 확장 가능한 플랫폼 중심 그 기술적 모델을 구축해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러 하나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적응증도 확장이 되고 적응증 안에서 또 쪼개서 기술 이전도 되고 ABL 바이오가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파트너사로부터 이제 그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검증이 된 거죠. 검증이 되면서 파트너사의 개발 의지도 계속 검증이 되는 거고 과거에 또 기술 반환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술 데이터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파트너의 경영상의 문제라든가 전략 변경에서 비롯되었는데 단순한 기술력 외에도 협력사의 개발 그 지속 의지라든가 자금력의 핵심 기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또 작은 데는 에러를 했을 때도 저는 과연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큰 데는 빅파마들은 인정을 하겠지만은 작은 데들은 잘 안 쳐주는 거, 중급체들 잘 안 쳐주는 것도 그런 거고. 애플바이오 사례도 계약 전 파트너사의 재무 구조, 연구개발 투자 비중, 그리고 과거 파이프라인 유지 이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술 반환 리스크를 낮췄다는 거고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개발이 끝까지 끌고 갈 파트너가 아니면 결국 멈춘다는 시각으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너사의 개발 의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시장 수요가 뚜렷한 물질을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의 독창성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가를 판단 기준으로 하는 시장성 중심의 전략을 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에이플 바이오가.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제약사들 즉시 적용할 수 있는 SC 제형 전환 기술로 통해서 이제 투의 편의성이라는 명확한 시장 니즈를 공격한 거고요. 예전에 저희도 알테오젠과 IR을 한 전에 두 번 정도 했었는데 거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런 제형을 갖고 있으면은 알아서 찾아올 거다. 그랬었고 리가켄바이오도 그 항암제 시장의 핵심이 ADC 분야에 집중을 해서 상업화 가능성 높은 파이프라인을 빠르게 확보를 했고 애플바이오도 임상 성공률이 높고 그 시장 수요가 확실한 그 면역 질환 중심의 파이프라인을 개발해서 기술 이전으로 연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은 이제 선급금 규모보다 파트너사의 개발 지도 의지, 자금력 그리고 이제 시장 수를 정확히 겨냥한 전략이 성공할 수를 자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돈을 많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게 시장의 수요가 많고 하는지도 중요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알테오젠은 누적 계약 규모가 10조, 리가켄바이오 9조 3천억, 에이플바이오 요게 에보뮴 최근에 나서 상장했잖아요. 그래서 1조 2천억 정도 누적 계약 금액인데 이게 그래서 메세라랑 D&D 파마텍 구조랑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메세라가 이제 상장해서 지금 화이자가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원래 D&D 파마텍의 약점이 빅파마가 이제 빅파마로의 에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약점이었는 부분인데 화이자가 갖고 갔으니까 빅파마가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유사 사례로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거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바이오 섹터의 그냥 강세는 결국에는 에베 바이오 에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월 말에 그 보로노이 리포트가 바이오 섹터의 저점을 잡아서 반등의 모멘텀이 됐고 그리고 11월 달에 바이오 종목들이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장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는데 에베 바이오가 릴알리와의 대규모 3조 8천억 규모의 에러를 하면서 그날 이제 여기 ETF로 들어있는 ETF에 들어간 바이오가 전부 다 급등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계약금은 600억 정도, 총 계약 금액은 3조 8천억 정도인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전력적 지분 투자 200억 정도, 220억 정도 한 것도 이게 사실 컸어요. 역할 분담은 이제 에이벨바이오가 그래파드 B 플랫폼을 제공하고 초기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요. 1112는 후속 연구 개발 그리고 생산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책임과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검증은 112가 사실 다른 BB 셔틀을 가지고 있어요. 도입을 했는데 불구하고 에이벨바이오의 IF F1R 기반의 BB 셔틀, 요 그래파드를 추가로 도입을 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파드 B의 그래파드 B라는 이 차세대 BBB 셔틀 플랫폼은 내혈관 BBB 투과율을 높여서 뇌혈관 장벽이라고 하죠. 투과율을 높여서 뇌 질환 치료제 한계 극복하기 위한 어떤 핵심 플랫폼이고요. 이게 가장 기술 수출 가에서 높다라고 봤는데, 이 릴리 거는 좀 의외였죠. 기술적 이유도 이제 TFR 셔틀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들이 비교표인데, 요거는 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 IR 자료예요. 11월 17일에 IR 한 거를 요약을 한 겁니다. 거기 IR 자료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핵심 내용들만 가져와서 요약을 한 거고, 그래서 뭐 이제 플랫폼 에로 이력이라든가 비전 ABR 2.0 미래 확장 전략들 좀 제시 좀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뭐 다 얘기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이벨바이오가 앞으로 더 에로 나올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투자 경고 상태이고, 저도 이제 5조에서 단기간에 뭐 이렇게 2배가 이렇게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가 이게 한 종목 있는 게 아니라서 일부 차익을 좀 했었지만은 모멘텀이 더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길게 보셔도 되죠. 지금 그럼 사실 ABL 바이오가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고 종목도 됐고 좀 너무 빨리 오른 거 아니냐 의구심이 있는데, 지금 굳이 차익 실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건가요? 10조 넘어가서 이제 요거 1112 지분 투자 때문에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때 차익을 했어요. 그때 차익을 했는데 지금 현재 투자 경고이지만은 내가 또 길게 보실 분들은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는 거죠. 왜냐면은 앞으로 여러 건의 애로가 더 많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품목 허가에 대한 이벤트를 내년에 더 있어서 모멘텀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은 모멘텀이 끝나지 않을 때는 좀 길게 가져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목적은 단기적으로 다른 한 종목을 매도를 하고선 옮겨 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레버리지 쓰신 분들이 많았어요, 에이벨바이오를.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너무 일주일 만에 너무 바로 그냥 급등해 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단기 자금성 자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IR 자료는 참고 보시고, 그래서 이제 허이민 키움증권 팀장이 요 에이벨바이오 리포트를 바로 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 24만 원 제시했으니까 지금 이제 그럼 요거 그전에는 18만 원 최대 티고 이랬는데 24만 원짜리로 나왔으니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글로벌 BBB 셔틀의 어떤 최고 대장주 이건 것 같고, 그리고 추가 계약도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24만 원 목표가 탑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봐도 T도 기대가 돼요. B만 에러가 있는 게 아니라 T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T도. 그래서 이제 추가 에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10조 가지 안 되는데 아마 11조 정도 되면, 지금 계속 MSCI 편입이 높아지는데 11조 이상 되면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동 시가총액은 충족을 하는데 시가총액이 아직 안 돼요. 10조 한 6천억 정도가 커트라인 정도인데 한 11조 정도 되면은, 그럼 여기서 한 번만 더 15%, 20% 올라가면은 들어갈 수 있거든요. MSCI 편입이 되면 상당한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주가가 더 급등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럼 단기 주가는 이제 MSCI 편입 확정이 될 때 1차 고점이 나오고, 그리고 최종 들어가는 날 종가에 좀 단기 고점이 나와서 그러고 나서는 좀 쉬어가죠. 왜냐면은 수급으로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벤트가 걸리게 되면은 주가가 상당히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에서는 발표날 이제 매도를 일단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보는 거고, 지금은 이제 가져갈 싶으면 가져가고, 얘가 생각보다 좀 조정을 받는다 싶을 때는 올해도 매수로 돌릴 수도 있겠죠. 알테오젠이 유럽 쪽에 키트레드 SC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33종에 대해서 정증에서 모두 다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발표하고 나서 이거 하나증권 리포트거든요. 곧바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나? 싶을 정도로 연내 추가 에러 기대도 난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목표까지 64만 원 상회했습니다. 엄민영 의원이 73만 원 제시했었는데
저 이거 보면서 뭐 어떤 일정을 좀 알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푸모가 기사가 나는 거의 그 나자마자 바로 리포트 나오고 이제 물론 폼이 있었겠죠. 폼에 수정을 하겠지만은 그러면서 연내 추가 에러 기대감 보통 그리고 알테오전 같은 경우는 연평균 2개 이상의 에러를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좀 2개 나왔잖아요. 더 나온다고 본다고 하면은 알테오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추가 매수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이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년 코스피 이전 이벤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과 2018년경에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했을 때 그 이벤트만으로 주가 2배 갔습니다. 와, 단지 이전한 것만으로. 물론 그때 실적 성장이 가는 구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알테오전 같은 경우에 지금 3분기 실적 영업이 3분기에 873억 달성했죠. 내년만 해도 1200억 돈 들어온다는 것 같고요. 뒤에 이제 기술 그 수출 마일스톤 최종적으로 뭐 1조 2억 들어오는 것들도 이제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1644억 그러니까 돈 버는 바이오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목표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과 이제 대형 제약사들과 피어를 맞춰 그 밸류를 비슷하게 좀 받고 있는 거죠. 요 목표가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지금보다 더 업사이드를 높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연내 에러가 이렇게 얼마 안 남았는데 11월 20일 날 연내 추가 에러 기대 이런 얘기 했다는 자체가 뭔가 가시성이 높은 걸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굳이 그거 아까 아니더라도 좀 매년 에러가 나올 것 같아요 알테오제는. 그리고 거래소 이전 이벤트가 생각보다 그게 자금이 4조에서 5조 들어온다 그랬나? 꽤 이게 시가적 클서 꽤 들어오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알테오젠 쉽게 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그리고 코스닥이 갈 때는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로가 가까운 것 같아요. 이거 리포트를 봤을 때는 그 요거랑 그 엄민영 의원 얘가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지금의 바이오 섹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엄민영 의원이 다 주도를 했습니다. 여기 그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종목들이 다 급등했어요. 요거 나온 거죠. 이제 오늘 유로폰모 나왔죠. 에이벨 바이오, 그 에이벨 그 001 컴패스를 한 거, 그리고 보로노 27년도 VR12. 보로노는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28년도 한올바이오 파마, 그리고 29년도에 알테오젠 산도즈, 알테오젠 쪽 있죠. 이게 페페론과 111 거는 2030년도 가봐야 돼요. G2G 바이오 2031년, 그 지속전 비만 치료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현재 이런 그 기술 국내 기업들이 이제 빅파마의 기술 이전하고 공동 개발했던 거 계약들 다 이렇게 모아놨는데 올해만 보면 여기 올릭스 이것도 지금 신고가죠? 알테오즈 말고 그리고 올릭스 두 건이 로레알까지 포함해서 제가 민영 이거 시가총 뭐 4조 불렀다는 얘기도 막 시장은 돌고 그러던데 그래서 이제 바이오 뭐 종목들 너무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거기 신한에서 알려주는 거 그냥 사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다 급등하더라고요. 확실히 좀 지금 바이오 섹터의 부유를 거의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거의 다 주도를 한다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신한투자증권 정보를 참고하면은 좀 좋은 승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워낙 그쪽에서 가장 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잘 맞아요 또. 그리고 그렇게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 종목 다 사고 그러고요. 폼테니파먼트 가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특히 올해 4분기에 기술 이전 목표했던 기업들, 뭐 알테오젠 그리고 이제 리가켄바이오, 에이벨바이오, 펩트론 요거 지금 BBB 그 그래파이피 나왔죠. 추가로 나왔죠. 사실 이게 이런 쪽을 기대했었는데 다른 쪽에서 나왔어요. 펩트론 같은 경우도 이제 6일까지니까 7일 날 요거 나와야 돼요. 요거 안 나오면은 조금 바이오 섹터 힘들어집니다. 이게 되면은 뭐 연민영 의원은 국가적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사고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나와야 돼요. 펩트론 계약은 안 나오면은 좀 바이오 섹터에 타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이십니다. 그래서 제발 좀 잘 되길 바랍니다. 사고만 안 터지길. 그러면 전체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근데 지금 근오늘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덤비는 게 있고 그리고 공매도가 75만 주인데 그거 노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슈트키지 근데 슈트키 터지면 또 그것도 피곤한 게 그러면은 단기 슈팅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과하게 오버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럼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후유증이 또 생기거든요. 2차 전지 섹터가 실적 기대감 때문에 많이 급등했지만 그것도 슈트키 터진 걱정이 있고 그 후유증이 되게 컸었단 말이죠. 근데 그 와중에서 계속 산업이 계속 성장을 하면 괜찮지만 어떤 시장이 만약에 급락을 한다던가 중간에 어떤 그 악재가 발생했을 때는 그 섹터 가치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한번 그렇게 매물이 생기면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 펩트론
이 12월 7일 날 이거 6일 이후에 요 계획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규모가 작아도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벌써 지금 오늘 구조됐나요? 그 엘베바이오 다음으로 지금 시가총이 큰데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12월 7일 날 결정된다. 네, 이게 반드시 나와야 되고 딘디파마텍은 그리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뭐 임상 일상 그 아마 내년 초에 발표를 하는데 이것도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메시 치료제가 사실 딘디파마텍이 주가 올라간 최근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메시 치료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애로 기대감이 있고 메시 이거 나와야지 DNA가 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9만 얼마인가 넘어가면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투자 경고 풀리려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 비엔드파먼텍이 지금 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사실 무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덜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경고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행보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나왔던 기업들은 다 급등했죠. 신한투자증권에서 얘기한 거고. 그래서 내년에 기술 이전을 목표하는 기업들 리스크가 쭉 있잖아요. 그래서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엘비에바이오 또 있지. 얘는 다 또 있지 않습니까? 올릭스, 퓨처캠도 그렇게 못 가다가 여기서 언급하니까 그냥 날라갔습니다. 신고가도 나오고 있고 지투즈바이오도 신고가 갔다가 좀 늘렸고 큐리언트도 좀 좋죠. 보로노 신고가. 지아이노베이션이 올해 에로기다음에 상반기에 있었다가 무산이 돼서 주가 빠졌고 연내 에로가 무산되면서 주가가 이제 막 14,000원대에서 이제 바닥을 그러니까 에로 기대감이 다 빠진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그 신한투자증권에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기보다 계약의 규모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19,000원대까지 좀 반등이 나왔고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유한양의 에로한 그 알레르기 치료제 제301이 이상 시장해 버렸어요. 원래 시장에서 예상은 일상에서 에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아 이노베이션이 유한양에다 에러를 했거든요. 그러면 유한양이 빅파마에다가 에러를 해야 돼요. 근데 일상에서 그게 진행될 거라 생각했는데 임상 그 아이언들이 신청해 버리니까 그러면은 무산됐구나. 실망 매물이 나면서 급락을 했었고 그리고 지아 101, 102 그 인터로킹 쪽은 인터로킹 2예요. 이게 IL 인터로킹 2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러하는 게. 에러 사례가 없어요.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데, 지아 이노베이션이 뭐 임상 결과가 굉장히 월등하다라고 했고, 시장에서 여전히 의심하는 게 이게 과연 될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근데 이게 지아 301이 안 되니까, 아니, 가장 쉽다고 한 얘도 안 되는 얘가 되냐? 이런 게 컸어요. 그래서 연내 에러는 무산이 사실상 되다 보니까, 주가 조정 받았고 에로 기대감이 빠질 수준까지 받았는데 내년에 반드시 된다. 그리고 제 이노베이션이 증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최근에 뉴스에서 관리 종목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없는 걸로 보입니다. 다시 이제 그 재무 상태를 좀 파악해 보니까 관리 종목 리스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에러가 나는지 핵심인데 301일지 근데 많이 올라가면 얘가 나야 되는데 과연 이게 될까? 이거 한번 물어봤거든요. 시장에서 의심하는데 뭐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의심을 하는데 결과로 보여주겠다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되면은 엄청난 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지하 10102 요 인트로킹 2 이 부분. 오스코텍은 자회사랑 상장 얘기가 있다가 이제 거기 문제가 됐고 요 유한양행.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빼고 다 주가가 최근에 더 좋았죠. 그리고 지아 이노베이션 빼고는 나머지 종목들도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여기 3시 2분에 바이오타임즈라고 해서 오늘은 사실 반도체가 좀 주도하긴 했는데 펩트론을 비롯해서 뭐 보로노이 오늘 이제 리포트 또 나왔거든요. 신한에서 그 폐암 치료제 쪽에서 그 블랙버스터 신약을 개발할 기업을 해가지고 유한양행이랑 보로노이를 했고 그러니까 보로노이 같은 경우가 이제 서로 그 유한양행과 같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쪽에서의 그 VRL11, VRL11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인데 오늘 그 리포트가 나왔어요. 목표가 30만 원짜리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로노이 급등했어요. 그래서 보고서 오늘 보로노이 리포트 보고 8% 올라갔다가 3%가 밀리길래 더 샀어요. 이유가 어민용이 얘기하면 주가 다 가더라. 그렇게 수급이 몰리다라 해서 좀 더 샀습니다. 원래 좀 있는 종목인데 추가 매수를 했고요. 오늘 여기 그 바이오타임즈에서 상승 여력이 큰 바이오주 6곳, 핵심 모멘텀이 6개 종목을 여기 소개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요약한 글이에요. 아리스 리서치 이대모 대표가 요약한 걸 제가 가져왔어요. 어차피 이거 이제 이미 돼 있길래 그래서 6종목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삼천당제약, 한미약품, 에이빌바이오, HK 이노엔 있었고 제가 갖고 있는 게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에이빌바이오에서 에이빌바이오는 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더 가져가실 분들은 더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캐토레이드 SC 미국 EU 어제 나온 뉴스요. 그 동시 출시됐고요. 그리고 그 ALT B4 상업화 본격화되고, 그리고 3분기 매출 490억 900% 성장하고 흑자 전환됐고, MS에서 마이스터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2028년까지 기술료 1조 전망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ALT B4 공장 2,500억 투자 진행하고, 요게 크죠. 이제 내년 1분기 가능성인데 시초야 30조 정도 되는데, 요거 작으면 4조 5조 정도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56만 9천 원이 전고점이거든요. 네. 57만 원 가면 신고가인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뚫으면 또 위가 또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 이벤트, 코스피 이전 이벤트, 이 부분이 수급을 좀 불러올릴 것 같다. 그리고 셀트리온 사례를 봤을 때는 그 상장 승인이 떨어지기 전, 그 이전 승인 떨어지기 전까지는 최소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리가켄바이오도 그 ADC 글로벌 탑티어죠. 그래서 누적으로 아까 9조 3천억 정도 기술 이전 계약 금액이 있고, 그 특히 얀센이랑 공동 연구한 그 LCB 84 임상 중인데, 요게 이제 그 단독 옵션 행사 시에 최대 2,700 마일스톤 들어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 내년 1분기 성과 뭐 매출 본격화 된다고 하는데, 리가캠도 뭐 여러 기대감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리가캠보다는 에이벨 바이오를 더 선호를 했다는 거고요. 얘가 더 모멘텀이 큰 것 같아서. 그리고 삼천단제약은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고, 알리아 바이오 시밀러 비전프리 글로벌 허가 확대. 오늘 뭐 영국 쪽에서도 영국 남쪽 은 거의 다 이거 3,000단계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생각에. 알리아 쪽에서는 내년부터 11월 달부터 11월 말부터 사실 매출이 본격화되고, 내년이 더 크겠죠. 그리고 글로벌 안가 시장 점유율 확대 중이다. 이거 기사 나온 내용 그냥 요약한 거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에스페스 기반의 그 GLP-1 경구용 GLP-1 개발, 이 부분 요게 이제 그 당뇨 비만 치료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베서스에 대해서 그 저기 비스터디가 그 끝난 상태하고, 거기에 대한 품목이라든 허가라든가 이제 텀시 맺은 게 없을까 나중에 향후에 본계약이 앞으로 내년에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4분기에 연말에 노브노디스크가 위고비 경구용 위고비에 대해서 품목 허가 받으면 또 비싸게 들어갈 것 같아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내년 초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3분기 정도로 발표할 수 있겠죠. 나름 그 리벨스랑 똑같은 그 성분이라 가지고 그 성공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어제 나온 뉴스가 이제 그 이번에 3분기 그 실적 발표할 때 거기서 이제 경구용 인슐린 일상 비용을 책정을 해놨어요. 9억 2천만 원인가 책정을 해놔서, 그럼 전임상 끝난 거 아닌가? 네. 네, 임상 일상 비용 지금 책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구용 인슐린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좀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3,000단 계약은 맨 아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물론 저만의 사업도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GLP-1 기반의 이제 당뇨 비만 치료제 쌓이고,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당뇨 비만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를 이제 그 비서를 통해서 복제약을 만들지만은, 또 하나가 이제 일라일리가 가지고 있는 당뇨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협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터제파타이드에 대해서 IR 쪽에서는 협의 중이라 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애로 기대감이 있는 거죠. 112 쪽에 애로 기대감도 3,000대약이 현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은 얘기로는, 확인한 바로는 뭐 5% 정도의 수출료, 그 기술 이전 좀 받을 거면 긴장했다. 그 20% 이상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임상을 하는 거,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요 이제 그 에스페 플랫폼에 대해서 시장에서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뭐 그런 의심을 다 떨칠 수 있는 그거를 뭐 연대 보여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페스를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플랫폼을 가지고 GLP-1 경구용 GLP-1 개발과 경구 인슐린 이런까지 하는데, 이게 되게 됐을 때는 뭐 사실상 시장의 어떤 뭐 게임 체인저가 되겠죠. 그 요게 뉴스에서는 매출 5천억 전망했는데 뭐 이건 좀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GLP-1 그 에페글레나타이드로 가지고선 이제 나중 위장 부작용과 가격 경위를 가주, 특히 이제 근육이 손상되지 않은 형태의 비만약을 만들겠다는 게 이제 인상적이었고, 한미약품 사실 이 모멘텀을 받고선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이비바이오 뭐 아까 좀 설명드렸죠. 이런 올해만 대형 계획은 벌써 이렇게 두꺼워 있었고, 그리고 내년에 그 ALB 901 FDA 가속 승인 가능성, 그리고 추가 애로 기대감, 이런 것도 여전히 있고, HK 이노엔 같은 경우도 이제 요 KK 그 출시국 18개, 그 54개국과 파트너십 체결 부분, 그러면 이제 그 승인 신청했는데 27년부터 로열티 본격 반영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제가 이제 공개 드릴 거는 일단 여기서 알테오젠과 삼천전자는 가지고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ABL도 아직 물량은 다판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리가캠도 일부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제가 의지로 갖고 있는 건 아니라서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들 매매를 해주시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포트 갖고 있는 거는 알테오젠과 삼천전자야. 그리고 여기는 업진 보르노이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BL 바이오는 여전히 좋다. 성장성 좋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2차 전지 주가가 바닥을 치고 좀 올라왔다가 조금 조정을 받다가 지금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10월 달에 주가 반등 나올 때 9월까지는 10월 달에 이제 미국의 전기차 세공제가 폐지가 되게 되면은 더 어려지지 않냐 해서 그게 선반영이 됐었고, 시애틀의 그 리튬 강산이 재개가 되면은 또 리튬 가격이 다 떨어지니까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직 재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튬 가격은 오늘 탄산유도 가격 선물이 그 톤당 10만 위안을 넘어갔어요.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글로벌 리튬 기업도 주가가 폭등하고 있고, 알버말 저점 60달러였으면 120달러 넘어갔습니다. 중개무 틴치 리튬 못해서 강폭 리튬 신고가 인진이고요. 리튬유들 글로벌 리튬 기업들 막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광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2차전지 기업들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또 탈중국 그 공급망 가속이라는 그런 것들 비롯해서 LG에너지솔루션 뭐 실적 서프라이즈 것들을 겹치면서 이제 10월달 말까지 이제 주가들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단기 그 수급의 바이오 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 급등 나왔던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그 AI 전력망, 그 AI 버블에 2차전지 가치도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일단 그 전기차 시장을 먼저 보면은 요거 그 현대차증권,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그 딜사이트라는 TV 거기 방송 나가는데 매주 화요일날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여기 현대차증권 강동일 애널 연구원님과 같이 방송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2차전지 얘기를 했는데 올해 이제 그 섹터 리포트를 발매했다 그러더라고요. 현대차증권에서. 그래서 그거 내용을 참고해서 가져왔는데요. 요 캐즘은 없다. 요 얘기는 뭐냐면 전기차 캐즘은 없다는 겁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잘 되고 있다면 미국에 국한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9월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중국이 29%, 유럽이 31% 판매 성장이 나타나고 미국이 12%, 글로벌 평균이 이제 29.3%고요. 나머지 기업들이 43.9%죠. 그러니까 미국만 부진한 거고 그 외의 기업들은 그 지역은 다 고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조금 종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수요 공백기가 불가피하나 캐즘 현상은 단지 미국에 국한된 상황으로 판단하는 거죠.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 여기 주의를 이거 아마 못한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 이제 수혜 키다라고 보기는 그 현대차권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 전기차는 그렇지만 핵심은 ESS로 좀 보는 게 있고, 북미 전기차 시장 수요는 내년도 여전히 좀 비관적인 게 사실입니다. 보조금 폐지가 올해 이제 9월까지는 선수의 효과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올해 4분기와 내년 아니 빠르면 상반기 이 정도까지는 좀 전기차 판매가 이제 급감을 하는 거고, 실제로 10월달에 지금 급감이 나타났어요. 전월 대비해서 이제 45% 급락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도 이제 아무래도 비싸지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덜 찾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적응하고, 그리고 전기차가 그 이제 보조금 없이도 내연기관차 가격이 좀 대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이 이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2차전지 섹터로 봤을 때는 실적은 2분기 또는 3분기가 바닥인 것 같습니다. 그 실적의 단기 바닥 확인돼서 주가의 단기 바닥도 확인되고 그래서 반등이 나오지만은 여전히 이제 심슨 업황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 양극재 수출 뒤에 보면은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이 수출 데이터랑 상당히 그 비례하게 움직였었거든요. 이 수출 대가 부러질 때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빠졌습니다.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주가가 더 이렇게 에코프로 올라갔던 거는 오버슈팅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올라갔을 주가 안 빠졌을 거예요. 근데 이게 급감을 하죠. 보면은 그리고 반등했다가 이때 또 주가 반등났다 또 빠지고 하다가 최근에 올라갔다 다시 또 빠지는데, 주가는 올라갔지만 이렇게 좀 수출 데이터가 부진한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수출 데이터 그래도 올라가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또 양극재 안에서 있어가지고 편차가 심할 겁니다. 셀사의 가동률 추이도 지금 50%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죠. 삼성 SD는 40% 밑대고 LG엔솔과 SK온은 50% 초반대. 한때 거의 90% 육박하던 시절도 이때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23년도 9월까지만 해도 GM이 엔솔한테 배터리 있는 데도 막 달라 그랬다가 10월달 딱 가니까 갑자기 태도가 변하거든요. 그때가 이제 미국 그 자동차 노조에서 파업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K집 얘기가 막 그때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시절도 갑자기 변했어요. 10월달 정도면 한 요쯤이겠네요. 요때 꺾이잖아요. 갑자기 그 GM의 태도가 변한 시기가 있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왔고 최근에 가동률이 이제 다시 그 회복을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 10월달에 급등했던 이유가 바로 그 AI 전략 인프라 성장 수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보조 수준으로만 했던 것들이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그 전력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본 인프라, 필수 인프라로 부각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2차전 기업들이 또 그 랠리 동참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ESS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대중국 관세 영향에 대한 반사수혜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그 전략된 AI발에 대한 투자 확대가 그 해당 분야의 그 전력 수요를 구조적으로 증가를 하게 만들었고 거기에 ESS 배터리가 구조적으로 많이 쓰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력 수요 필요량에 따라서 글로벌 ESS 시장 전망도 이렇게 올라가는 우상향이 되는 거고 전기차에 비해서 더 성장이 가파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어쨌든 그 비관적 업황에서도 ESS로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올해 7월달에 LG에너지솔루션 그 ESS 수주공시 있었잖아요. 그 테슬라 쪽으로. 그게 이제 섹터의 주가 반등의 계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테슬라 쪽으로 ESS 추가 수주, 또 최근에 삼성 SDI도 대략 3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 얘기가 있습니다. 테슬라 쪽에 그 ESS 배터리 수주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이 될 거고요. 배터리 3사의 그 북미 ESS 생산 계획들 보면은 이게 쭉 올라가잖아요.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엔솔 그래프 보면은 26년도 급격히 올라가죠. SDI도 올라가고 SK온이 아직 조금 뭐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두 기업은 빠르게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 SDI가 기존에 20기가와트시에서 30기가와트시로 26년 말까지 캐팍스를 더 늘린 거를 하면서 그래서 급등 나왔고 그리고 2030년까지는 뭐 비중국산 ESS 배터리는 지금 쇼테지 상황이라고 좀 그렇게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어가지고 배터리 기업들이 빠르게 ESS 캐파를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ESS가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서 좀 부진한 부분의 돌파구다. 그쵸.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 많이 그렇고 증권사마다 그래서 ESS 관련돼서 계속 강조하는 리포트가 나오고요. 그 NH증권에서도 주민원 연구위원님이 이제 ESS 관련돼서 그 리포트를 발매를 하셨는데 요 텔레그램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가져왔어요. 내용이 좀 길더라고요. 핵심 부분 말씀드리면은 26년 2차전지 산업은 전기차 둔화 그리고 ESS 성장 가속화로 양극화가 예상된다는 거고 그 EV 부진으로 내년 실적 추정치는 추가 하향, ESS 수요 강세로 27년 추정치가 상향 조정을 전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전기차로 인해서 주가 조정 발생 시에는 매수를 하고 그리고 소재보다 셀이 좋다. 그래서 대부분 LG 에너지솔루션 탑픽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거기에 추가로 삼성 SDI까지 26년 ESS 수요는 YOY로 40.4% 성장을 예상하고요. 미국이 39.7% 그중에서도 그리고 보정 일본을 앞두고 26년 27년도에 신재생 연계형 ESS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는 거죠. 이때 아마 수요가 많이 날 거고 27년부터는 AI 데이터 센터형 수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빅테크에서도 이제 발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서는 완성차 기업들 위주로 발주 나오는데 ESS는 빅테크에서도 발주 나옵니다. 엔비디아도 나오게 될 거예요. ESS 보조금 들어가고 관세 감안하면 중국 셀보다는 한국 셀 선호가 높을 수밖에 없고 빅테크발 수주도 수주 확대를 기대한다. 이 부분이고 20년 2부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는 거고요.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 폐지 여파로 인해서 한 15% 연간 판매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일부 OEM들은 가동 중단 그리고 생산 촉설 계획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전기차용 배터리 출하가 생각보다 더 부진할 것이라는 겁니다. 대신 이제 유럽이라든가 기타 지역의 수요는 견조할 전망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조금 여기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IRA법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혜가 됐던 저희 기업들이 좀 피해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에 좀 집중되어 있고 전기차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게 출하가 부진하고 ESS 쪽에서는 그 매출 비중이 50%가 안 되거든요. 대체로 30%라서 뭐 아쉽지만 전혀 기업들이 좀 주가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채널솔 LG솔루션은 ESS 얘기하면 거의 탑픽이에요. 미국랑 삼성 SDI, LNF 정도까지 미국 그 여유 캐파가 많아서 그 데이터 센터양 그 대규모 수혜 적기 대응이 가능한 바 27년 실적 상향 조정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NH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 그 강동일 애널리스트도 뭐 비슷한 관점인데 이분도 여기 특히 그 AIDC야 인프라 모멘텀 강화, ESS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ESS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적 보완을 위한 전력 인프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해 왔는데 보완 수단, 그 보조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필수 기본 인프라가 된 건데요. 미국의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ESS가 더 부각되고 있다는 거고.
엔비디아, 테슬라 등 최근에 AIDC의 막강한 전력 부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로 ESS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보완하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수요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AI 데이터 센터가 이 GPU가 병렬 구조 연산이거든. CPU랑 달라. CPU는 하나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GPU는 한 번에 확 다 병렬 구조로 한 번에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그 ADC 부하 그 변동이 그 거의 500메가와트까지 나옵니다. 한 번에 그걸 잘못 적용 주게 되면은 그 ESS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으면은 그 서버에 크게 쇼크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력망 사이즈 대형 ESS 수요의 모멘텀이 확산될 전망이라는 거죠. 반드시 ESS가 크게 들어가야죠. 저걸 감당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 번에 전력을 다 쓰고 갑자기 확 방전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ESS 특히 대형 ESS 수요의 모멘텀이 확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ADC 내에 사용되는 BBU 등 소형 전지 수요 역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뭐 UPS라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들 그것도 굉장히 고성장이 전망이 돼서 그래서 파나소닉이 최근에 그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내년도에 대해 매출 장기 전망을 2배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ASP도 상승이 되고 수익성 확대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ESS 배터리가 수익성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배터리 3사가 ESS 납품을 할 때는 셀과 모듈 형태만 했어요. 셀 형태로만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은 완제품 형태로 가고 그리고 SI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ESS 배터리가 단지 셀만 납품했을 때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셀만 납품한단 말이야. 셀이랑 모듈 형태로 하면은 그 BMS라든가 이런 거를 다 완성차 업체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데 ESS는 컨테이너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요즘은요. 그런 거 이제 다 하게 되면은 이걸 그만큼 마진을 더 많이 남길 수가 있어요. 매출도 더 커지고 ASP가 더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ESS 원가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부분은 50에서 60%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기존에는 ESS 제조 업체에 배터리 셀 또는 렉만 공급했지만은 최근에는 삼성 SDI 그 SBB 1.7 그게 이제 NCA 방식이고 SBB 2.0은 LFP잖아요. 그런 식으로 완제품 형태로 확대가 되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모두가 그 산업에 진출해서 뭐 부품 업체들이 담당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이걸 같이 통째하게 되면 이 부품 업체를 다 단순까지 다 수직 계열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자동차 쪽에서는 이런 부품 업체들을 완성차에서 다 수직 계열을 하고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배터리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마진을 완성차 업체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ESS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그 완제품 또는 SI까지 수직 계열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거고요. 요 SI 유지 보수까지 하게 됐을 때는 그럼 사업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ESS를 통해서 사업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판매 후에 마진을 또 누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이거 잘 보시면 LG 에너솔루션은 셀 완제품 SI까지 다 하죠. 테슬라는 완제품과 SI라는 거고 삼성 SDI는 완제품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거 SI를 안 해요. 플러스 에너지는 이거 SI 전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데를 제어를 하는 거고 SK온이 여기다가 납품하잖아요. 플러스 에너지에다가. 근데 셀만 한단 말이에요. SK온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그쵸. 픽으로 본 쪽이 그쵸. 얘가 더 여기 다 하잖아요. 요래서 얘가 탑픽이 되는 겁니다. 요 얘기를 이제 그 강동일 그 위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서 맞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확인을 있었고요. 여기 이제 그 미래세에서 만든 자료예요, 이거는요. 미래세에서 리포터 이제 그 산업 보고서 내년도 전망 나왔는데 거기서 요약 자료만 갖고 왔고요.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3년간은 공급가행이 심화되다 보니까 판가가 계속 다운되죠. 그리고 Q도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 P와 Q가 모두 다 이 다운 사이클에서 탈피하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공급에 의한 게 아니라 정말 수요의 증가 때문인 거고요. 중국에서도 AI 데이터 센터 붐이 불다 보니까 거기에 그러면 LFP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쪽은 ESS 그러니까 LFP 배터리 자체가 파워뱅크라든가 ESS용으로 나온 배터리예요. 그거를 전기차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겼던 건데 ESS 시장에서는 LFP 배터리가 거의 완성을 했다라고 보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LFP 배터리가 그래서 많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탄산유 가격이 급등을 하잖아요. 탄산유 가격이. P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출하는 ESS 배터리가 출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또 전기차도 아까 미국 빼고는 캐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P가 Q도 이것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P, Q가 같이 올라가는 사이클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주가도 바닥을 넣고 주가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P, Q가 같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질 거고, 산업은 그렇게 올라가는데 해당 기업은 그러지 못하면 주가 못 가는 거죠. Q가 증가하는 거는 글로벌 ESS 수요가 급증을 하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 북미 쪽에 ESS 수요와 점유율이 상승한다는 거고 유럽 쪽에서는 보조금이 되게 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회복이 되고 우리나라 최근에 그 전기차 판매 20만 대 넘어갔잖아요. 판매가 뭐 50%뭐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데 내연기관차가 퇴출될 것 같아요. 2030년 이후에는. 그래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뭐 중장기적으로 신규 수요처도 등장하고 있죠. 뭐 UAM부터 해서 ESS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좀 배터리 수요가 많이 로봇 같은 게 휴머노 로봇 같은 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보면은 그 ESS 같은 경우가 이 반도체 사이클 좀 비교를 해보면은 2016년과 17년도에 서버 수요 확대로 인해서 과장 공급이 증가되면서 이게 이제 그 사이클이 한번 꺾였다가 그 23년 초부터 HBM 수요가 비중 확대되는 확대 사이클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하이닉스 받아주고 쭉 올라갔던 거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과 23년도에 이제 그 투자 확대가 됐을 때 과당 공급이 증가하면 했는데 지금은 그래 주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그 ESS 수요 비중 확대 사이클로 들어가면서 요와 PQ가 좀 늘어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업황을 보면은 어쨌든 PQ는 회복 국면이 있지만 업체별 차별화가 나타난 거고 ESS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PQ가 올라가지 그렇지 못할 경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국내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23년부터 26년까지 여기를 먼저 보면은 23년도부터 이게 사이클을 꺾였잖아요. 네. PQ가 꺾였단 말이에요. 둘 다 꺾인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회복 기간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ESS 출하량이고요. 출하량이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요 판가도 이렇게 올라갔었던 거예요. 리튬 가격 막 $80까지 가고 막 이럴 시절에 이게 꺾이니까 주가도 빠졌다가 지금은 요 피크가 이렇게 반등하는 거니까 주가도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ESS의 수요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니까 여기 ESS 쪽에 매출이라든가 이익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급등을 하는 거죠. 뭐 한중 SES, 뭐 신생S 이런 기업들. ESS를 전문하는 뭐 율천학 그리고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러면 업황이 살아나니까 이제 그쪽 수요 있는 모멘텀 있는 기업들은 올라가는 거고요. 이익이 성장하면 주가는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업체들 바닥은 확실히 쳤고 앞으로 좀 점진적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좋아질만 남았는데 빨리 좋아지는 기업과 시간이 걸리는 기업들이 좀 양극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 좀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기차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쉽지 않은 거죠. ESS 비중이 높거나 아니면은 에코프로처럼 새로운 돌파구를 찾던가. 일단 그 탄산유 가격 바닥을 쳤어요. 그것은 오늘 탄산유 선물 가격 10만 이하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더 갈 수 있는 좀 봐야 되겠긴 하겠는데 지금 탄산유 가격이 더 수산화이트 가격 높거든요. 원래는 수산화이트 가격이 높아야 돼요. 근데 ESS 배터리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높다 보니까 탄산유 가격이 더 빠르게 프리미엄을 오히려 더 받는 그런 상태고요. 수산화이트면 하이니켈이 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 재고에 비해서는 수요가 여전히 좀 적은 편이고 재고 입는 거고 탄산리튬 관련돼서는 이게 지금 타이트하잖아요. 시저가. 그러니까 올라간다니까요. 이 차이가 있는 거라서. 그래가지고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가 되게 주가 소외됐었거든요. 네. 뭐 뜬금없이 뭐 그 철강 미국에 더 투자한다 그러고 뭐 HMM 그 인수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투자도 안 좋아하잖아. 주가가 위에 빠지잖아요. 최근에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한 곳과 호주 강산 그 리튬 한 곳을 지분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1조 2천억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쌀 때 반의 반값에 샀는데 그게 호재가 됐습니다. 이제 그동안 한동안 포스코홀딩스가 리튬에 대한 기대가 높다가 계속 일정 지연되다 보니까 상업화 일정 지연되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올해 램프업을 끝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업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싼 가격에 이럴 땐 1조 2천억 투자하면서 굉장히 그 원티어 탑티어급의 그 리튬 염호와 그리고 광산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회복됐을 때는 나중에 레버리가 더 발생할 것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반 만에 단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을 뚫는 대바닥 신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이상 뭐 포스코홀딩스를 가지고선 뭐 다른 종목 갈아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버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탄산리튬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재 업체들도 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거고 최근 리튬 가격들 한 달 만에 2배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후성도 한때 급등이 좀 나왔었던 것도 이유도 있고요. 결국에는 탄산리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주가에도 좀 긍정적 영향이 있었는데 앞으로 탄산리튬 가격이 다시 내려간다거나 혹은 정체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이번에 올라가는 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급에 의한 게 아니에요.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LFP 배터리 풀캐파로 돈다 그러더라고요, 중공업체들. 그 AI 데이터 센터 ESS가 굉장히 지금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고,
북미 같은 경우에는 비중국산 ESS 배터리가 쇼테지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ESS 배터리, 특히 LFP 배터리도 지금 쇼테지 상황이 벌어져서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 이슈 때문에 공급 재개가 되면은 가격이 다시 떨어지겠지만 이거는 수요의 이슈거든요. 공급보다는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그 올라간 건 좀 결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탄산수 가격은 좀 더 계속 추가적인 우상향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갑자기 늘릴 수는 없거든요. 또 리튬 같은 경우는 생산을. 이건 주목해 보시고, 그리고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ESS 쪽에 강한 기업들이거든요. 뭐 탑픽 항상 LG엔솔, 뭐 LG화학 들어있고, 펜드태증권의 탑픽은 보니까 그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이더라고요. LG화학은 저랑도 좀 겹치는 면이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제가 타방송에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서는 에코프로가 실적 성장률이 가장 가파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같이 갖고 있는다고 하면 에코프로를 하나 합치시는 게 나을 거예요. 둘 다 가져갈 생각보다는 에코프로를 BM을 가져갈 바에는 에코프로를 가져가는 이유가 인도네시아 그 니케 프로젝트 그 1단계와 2단계 봤을 때 1단계 같은 경우는 5년 평균 연간 한 1,800억 정도의 투자 이익이 되고 그게 다 영업 이익으로 잡히고요. 2단계 같은 경우는 연간 3,000억 이상의 투자 이익이 가능하다고 하고 기대된다 하거든요. 그럼 둘을 합치면 연간 4,800억 이상의 영업 이익이 찍히는 거잖아요, 최소. 그리고 그 니켈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는데 2단계까지 완료가 되면은 원가의 20에서 30%가 절감이 되고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원가 경쟁이 생기죠.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영업 이익이 올라가게 되면 지분법 이익이 연결 이익이 더 올라가는 거고, 에코프로 머티리얼도 연간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니까 연결이익도 쌓이고, 기본적으로 연간 4,800억에 대한 투자이익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연결이익이 올라가는 구조니까 실적이 가장 가파르죠. 그래서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 4,499억 나왔어요. 영업이익률이 15.6%. 소재업체가 15% 영업이익 나오기 쉽지 않은데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이 나온 겁니다, 에코프로. 그래서 저점대 2배 올라갔고, 최근에 2차적인 조정 받으면서 이제 그 엔캠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어요. 엔캠이 사고 쳐가지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주가 좀 급등했다가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갔거든요. 이 조정 구간을 잘 이용해서 뭐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분간 4분기에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이 어닝 쇼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연말까지는 잊혀진 섹터가 강하게 반등하기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판매 부진에 대한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도 겪어야 되고, 그리고 4분기 전반적으로 좀 실적들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4분기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다만 이제 그런 요 4분기까지의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이 완료됐을 때는 다시 뭐 좀 모색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올라가도록 제한적 좀 쉬어갈 거라서 좀 섹터가 좀 쉬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저 2차 전지 이제 그 업체들의 탈중국화 현상에 대해서 공급망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에코프로 그룹이 그 인도네시아에 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잘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있다고 하는데, 각 업체들의 탈중국 현상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국내 업체들은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게 다변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탈중국이라기보다 그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인 거죠.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탈중국 공급망 구축의 가속화라는 의미는 EU라든가 미국에서 이제 그 중국의 배터리라든가 전기차에 대한 의존율을 낮추려고 하는, 거기서 특히 광물 같은 경우에 중국 업체들이 거기다 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서블리급 전략, 그 공급망 전략 관점에서 그 non-China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게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이제 그 반세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이제 관세를 기본적으로 미국이 중국 업체들한테 높게 매겨서 이거 자체가 반세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 경쟁력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EU 같은 경우 핵심 원자재 요 CRMA 같은 경우가 결과적으로는 그 역내의 생산을 늘리고, 그리고 거기서 그 안에서의 이제 그 공급망을 역내를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현지의 공장을 갖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보는 것이죠. 이러한 전략 원자재들이 있는 거고요. 보면은 그 천연 흑연 배터리라든가 니켈 배터리 뭐 등등 다 들어있는데, 미국은 IRA, 뭐 지금은 OBBA 법안이 되겠고,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핵심 원자재법이 결과적으로는 중국을 좀 견제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국내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들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게 들어진 않은데, 최근에 이제 12월 10일에 유럽 연합에서 소형 이니셔티브와 유럽 자동차 정의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전기차라는 게 뭐 현지 부품 많이 어느 정도 이상 써야지
되고 조립의 의무도 있다라고 그런 것들 발표를 할 거라서 이러면 이제 중국 전기차들이 좀 막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도 우리가 이제 그 국내 기업들이 반사수혜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OBBBA 법안 요것도 핵심은 뭐냐면 다른 거 이런 보조금도 중요한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 PF 그전에 FEOC였잖아요. PFE 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정 그 지분을 갖고 있을 때에는 그 PF 규정에 요게 지정이 되게 되면은 여기 이 규정에 해당되면 여기 보조금을 못 받는 그런 형태로 돼가지고 이게 또 북미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 점유율 높이는 데 있어서 관세와 더불어서 요 PF 규정 요 두 가지가 우리가 점유율 높이는 핵심적인 그 요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미국이라든가 EU가 법안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법안을 통해서 우리가 점유율이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될 거고요. 그런 와중에서 근데 실제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테슬라라든가 중국에서 탈중국 드라이브를 상당히 걸고 있고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특히 테슬라라든가 GM 같은 경우가 그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산 부품과 배터리를 배제하는 전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간의 그 기술 패권 경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공방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목적이고요. 그래야 아직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미국 생산 전기차에 중국 기업 공급망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협력사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부품 교체 작업을 수차 진행 중이고요. GM 같은 경우도 수천 개 협력사한테 중국 대 공급처를 찾아서 공급망을 중국 밖으로 이전할 것을 지시를 했고 일부 업체는 27년까지 대체 공급망 확보를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원래 하던 거긴 해요. 그래서 이제 K배터리의 기업들이 이제 대체 공급처를 부상을 하게 된 건데 사실 이제 그 미국에서도 ESS가 중요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엔트리 쪽에서는 LFP 배터리 좀 들어가거든요. 요게 이제 LFP 배터리가 중국산에 의존을 하게 됐는데 여기다 공백이 발생하면은 그게 우리한테 기회가 될 것이고 중국이 워낙 이제 그 원가격을 갖고 있어서 대부분의 점유율을 LFP는 사실 다 중국에서 장악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그 비중국권에서 LFP 배터리를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을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경험이라든가 양산 능력 그리고 이제 품질 관리 체계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게 결과적으로 또 북미 현지 생산 기반도 갖추고 있으니까 우리를 가장 먼저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미 OEM 탈중국 기조가 계속 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구조적인 수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배터리 3사가 현재 LFP 배터리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ESS 때문에 사실 그런 거고 물론 이제 LG 에너솔루션은 EU에서는 르노한테 이번 달부터 2030년까지 5년간 39기가와트씩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폴란드에 생산된 거 LFP 배터리를 이제 르노 전기차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얼티엄 셀주에서 LFP 셀 생산 추진 중이고 27년 양산 목표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삼성 SDI도 LFP라든가 미드니켈 개발 중인데 28년 양산을 목표로 해서 LFP와 미드니켈 각형 배터리 개발 중이고 그리고 복세 글로벌 OEM과 이제 28년 양산 프로젝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거 LFP 배터리를 어떻게 만드냐고. SK온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우치형 LFP 배터리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제품은 나와 있는데 완성품을 아직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신중론과 뭐 불확실성 기능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북미 전기차 시장이 둔화가 되죠. 그리고 OEM 자체 생산 확대가 그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고, IRA 보조금 특히 전기차 세공제 부분 일몰린 상황에서 그 중국산 쓰지 말아야 할 직접적인 가격 페널티가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 전에 IRA에서는 ESS 쪽에서는 중국산을 배제할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이번에 PFE 때문에 생겼어요. 그런데 전기차 세공제 요게 없어져 버리면은 중국산 배터리를 안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GM 같은 경우에 볼트 EV 같은 경우에는 엔솔과 같이 이제 그 협력해서 배터리 양산되기 전까지는 키에테 거 수입해다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OEM의 그 중국산 활용 의지 여전히 있다는 거고, 테슬라, 포드는 LFP 배터리 그 자체 공장 만들고 있잖아요. 생산 일부 하고 있고, 다 시애틀 거 공장 라인 뜯어다가 그대로 옮겨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또 일부 사람은 뭐 EV 시장의 공백을 ESS가 다 메꾸기 좀 어렵다. 그리고 국내의 그 전기차 LFP 양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실질적인 수혜가 좀 제한적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큰 흐름에서 EU나 미국에서 또 탈중국 공급망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국내 기업들이 뭐 반사수혜를 보는 건 너무나 명확해 보입니다. 특히 ESS 쪽에서 유독 빨라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ESS 분야에서 K 배터리 기업들과 지금 파트너십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해 봐도 ESS 매출은 44%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는데 전기차는 6%밖에 증가를 못 했어요. 저 이제 ESS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관세 문제가 있죠. 고율의 관세 문제. 그리고 이제 보조금 얘기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LFP 배터리가 필요한데 관세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현지 생산이 관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G 에너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미국 현지 캐파가 있는 기업들한테 이제 협업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이제 공급 계약이 되거나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제 폭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 사용이 그 전력을 10배 더 소모한다고 하니까요. 당연히 그러면은 ESS가 비상 전력 시스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병렬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GPU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확 쓰고 딱 방전됐다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 비상 전력 시스템 역할을 하게 됩니다. ESS가. 그래서 이 부분에 프로젝트가 잇따르고 있고 급성장 나오니까 배터리가 필요한 거고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부족해요. 그리고 자체 생산하게 되면 AMPC 받기 때문에 이익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캐파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포함해도 모자랍니다. 지금 그 북미산 LFP 배터리, 그러니까 비중국산, 북미산 LFP 배터리는 지금 모자라, 쇼테지예요. 그러면 국내산도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삼성 SDI가 실적이 3분기 부진했던 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를 수출을 하면서 관세 영향도 있었던 거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가장 전략적인 거는 북미 쪽에서는 미국에서 공장을 져야 되는데 짓기는 부담스러우니까 기존의 EV 라인을 ESS로 바꿔서 거기서 빠르게 생산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공정 자체 되게 비슷해요. 크게 차이 안 나서 가장 비용을 적게 드는 방식이 이런 거고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가장 그 아까도 제가 표를 보여드렸지만 LG 에너솔루션 그리고 이제 그 LG 화학 이게 탑픽이 될 수밖에 없고요. LNF 정도 다른 기업들은 ESS 매출 비율이 높지가 않아서 탑픽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양극식 기업들 대부분 다 그래요. 에코프로는 니케 프로젝트 별건으로 해서 이익 성장이 가장 가파르게 갔으니까 이제 좋게 보기 시작한 거고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데 양질의 리튬 자원을 2개를 크게 더 추가 확보를 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부터가 본격적인 그 리튬 강산, 그 아르헨티나 염호라든가 리튬 강산이 상업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올해까지 연포업을 되고 그러면은 포스코홀딩스는 내년부터 드디어 기다리다 모멘텀이 나올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내년부터는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봤을 때. 그리고 에코프로는 이제 인도네시아 프로젝트가 잘 되는지 확인이 돼야 되겠죠. 네. 그게 실적으로 이번 찍히게 되면은 예를 들면 실적이 4,800억에 추가적으로 뭐 영업이 더 붙어가지고 5,000억, 6,000억 이렇게 나와봤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사님, 그럼 지금 2차 전지를 보유하신 분들 중에 조금 포트를 재구성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 탑픽을 말씀드리는 게 아마 ESS적으로 공통적으로 증권사들 리포트를 보면 거의 다 LG 에너솔루션, 삼성 SDI, LNF예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LG화학을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도 다 좋게 보는 거는 인도네시아 프로젝트가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이익이 난다는 전제하에서 양극재는 좀 그 전체적으로 아직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LG화학 조금 좋게 보시는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일단 그 LG 에너솔루션의 지분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따라서 79.4%가 뭐 있잖아요. 그 이번에 이제 그 PRS 2조 발행해가지고 80% 밑으로 떨어져서 내년도 그 글로벌 최저한세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그럼 LG 에너솔루션 지분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중요한데 할인율이 70% 넘거든요. 이 물적 분할했다는 그런 원죄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그걸 정말 그러면 할인율을 더 낮출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한 건데 얼마까지 낮출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은 그 지배주주가 되려고 하면 어떤 50%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50.1%는 할인율을 많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나머지 부분, 그냥 80%라고 하고서 나머지 30% 부분은 뭐 할인율을 뭐 70% 80%가 아니라 50% 줄 수 있냐? 이것도 고민인 게 그거를 그럼 팔 수 있는 지분이라는 얘기인데 팔 수 있는 지분이 돼버리면 LG 에너솔루션 주가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500 물량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그 지분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할인율을 다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저점을 필요한 거. 그러면 그거는 뭐 60%를 준다던가, 뭐 65%를 준다던가, 이런 식의 접점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헤지펀드 쪽에서 지금 주주 하나 정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LG 에너솔루션 지분을 뭐 좀 팔아서 좀 자사주 매입을 한다던가 이사회 구조를 바꾼다던가 이제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이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테슬라 밸류체인에 들어가 되게 중요한데 파나소닉의 대규모 수주가 나왔잖아요. 그게 결국은 테슬라로 들어가는 건데
그 북미에서 사실 그 LNF 같은 경우가 테슬라 수혜주를 많이 하는데 사실 북미에서는 테슬라 전기차는 대부분 다 파나소닉만 쓰거든요. 그 엔솔에 들어가는 거에 LNF가 LG 에너솔에 들어가는 거는 주로 유럽이라든가 그 중국 쪽 이런 데 나가는데 그러면은 북미 쪽에서 테슬라가 사실 주력인데 거기에 파나소닉 밸류체에 들어가야지 테슬라 밸류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LG 화학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북미에서 유일하게 양극재 공략을 갖고 있는 건 LG 화학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양극재를 북미에 가지고 있는 건 LG화학밖에 없다. 그렇죠. 관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LG 화학이 그 LG 에너솔루션에 돈을 받게 되니까 그게 탑이고 대부분 어떻게 거기 아까 현대증권에서도 LG 화학이 LG 엔소를 탑픽으로 언급을 하셔서 그 부분 좀 비슷한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LG 화학이라 LG 에너솔루션이 이제 LG 화학의 주가 제일 견조할 거예요. 네. 에코프로노가 견조했다가 좀 밀렸고 LG 화학의 주가 안 빠져요. 잘 상대적으로 LG 엔솔이 이번 네, 조정이 바닥에 확인됐을 때는 LG 에너솔루션도 보아도 될 것 같고 LG 화학을 지금에서 하기에는 조금 좀 눌릴 가능성이 있으니 좀 기다려 보셨다가 아니 돌아설 때 그때 좀 보셔서 근데 두 개 좋게 보고 있고 에코프로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있어서는 흑연 중요하잖아요. 흑연 그리고 시토류 연구자서 요 세 가지를 공급망 구축하려고 하는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래서 포스코 그룹의 모든 광물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거든요. 그거랑 이번 오늘 이제 인도네시아 쪽 판농장 뭐 그 관련 인수한다라고 오늘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3% 정도 올랐는데 우라늄 농축도 지금 하고 있고 LNG서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좀 긴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20일인데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아직까지 6조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선물 옵션 파생해서 손실해요. 대략 지금 마지막 끝날 때 확인 못했는데 장중에 4천억이 넘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2,746억 정도의 파생 선물 옵션 합선 포지션으로 손실이었는데 오늘 장중에 이제 지수가 급등하다 보니까 4천억이 더 훨씬 넘어갔었어요. 근데 막판에 눌렀거든요. 이런 식으로 누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언제까지 12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 올라가면 올라가면 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은 그 특히 코스피 대형주들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급등해서 따라 붙으면 안 돼요. 사더라도 누릴 때 사야 돼요. 철저하게 누릴 때 사야 됩니다. 조정받을 때 사야 된다. 네, 누릴 때 사야 돼요. 누릴 때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삼성의 우선전 합산으로 시가총액 1,100조가 살짝 안 되거든요. 1,100조로 치고 이거를 누르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주가를 눌러야 돼 사는데 지수가 빠져야 돼 사는데 지금 쉽게 안 빠지는 거죠. 눌러서 기껏해서 뭐는 너무 많이 숏을 질러놔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당장 다시 신고가 랠리 가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현재는 외국인들 포지션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많이 있어서 기회만 되면 누르려고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이제 제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은 급등해서 숫자 가면은 물릴 거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그 전망이 좋다 하더라도 내년 뒤에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가 키우면서 80조 보고 있잖아요. D램의 영업이익률 뭐 70% 이상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에서 메모리 반도체 장기 공급 계약 얘기 나왔거든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바인딩 계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레노버 같은 경우는 장기 공급 계약 했다고 하고 해서 그 GDDR7인가 그리고 LPDDR5 이런 것들 장기 공급 계약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오늘 제일 센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메모리인데 장기계 공급계획을 한다. 시크릿콜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는 가격 협상을 이미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장기 공급에서 좀 가능성이 좀 적어서 뭐 좀 덜 간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 관심이신 분들은 철저하게 누릴 때 사야 된다. 빠질 때 사야 된다는 거고 올라갈 때 사면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둘째 주까지. 그리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더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여전히 지금 바이오 쪽이 약간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한일령에서 한일령으로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 관련 한일령 수의 주들이 막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부터 해서 엔터지 초원에 굉장히 처음에 많이 빠졌는데 에이펙 정상 이후에 세론 나온 이후로 주가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 좀 바닥권에서 좀 보실 때도 다시 좀 된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내년도 실적 모멘텀을 가장 큰 쪽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가장 큰 건 하이브가 제일 낫지 않나?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보시고 코스닥 쪽에서의 바이오 주도 당세는 좀 더 지속될 것 같다. 오늘 시장 봤을 때는 이렇게 다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전 섹터가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 보면서 이게 쉽게 막 쫓아보고 이러지 못하겠더라고요. 다음 달 둘째 주까지는 코스피 지수가 크게 가기 어려우니
추격 매수 자제하고 그리고 그냥 누릴 때 정도로 잘 모아가자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창환 이사님과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